굿모닝 텍사스 2부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초대석 시간인데요. 오늘은 서울야구 동아위원회 정용웅 원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정용웅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느덧 1년이 지나서 오늘 12월에 이렇게 또 한 해 동안 건강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마무리를 하는 시간이 됐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제가 여러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비타민 D라든가 뭐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 그다음에 GMO, 그다음에 메디케어, 약보험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여러 청취자분들이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전체를 종합해 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걸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그리고 제일 처음에 우리가 작년 1월 달에 비타민 D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비타민 D를 우리가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고요. 근데 비타민 D 이름은 우리가 바이타민인 줄 아는데 비타민 D는 바이타민이보다는 호르몬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호르몬이가 체내 특정 조직이나 기관에서 이제 생산되면 그 기관의 소량으로도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갑상선 호르몬이라든가 뭐 부신피질 호르몬 이런 호르몬 계통에 속한다. 그리고 우리 비타민 D 이러면은 제일 연관을 우리가 시키는 것이 칼슘 흡수에 관계된다. 네. 그죠? 근데 그것뿐 아니라 이제 물론 이제 뼈 건강에도 관계가 있겠지만 심혈관 그다음에 당뇨, 면역, 그다음에 뭐 호르몬 생성, 자가 면역 여러 가지의 바이타민 D가 이제 사실 관여를 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바이타민 D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 비타민 D2가 있고 D3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식물성이냐 동물성이냐. 네. 그래서 동물성을 D3라 했는데 동물성을 우리 몸에서 만드는 거고 식물은 식물에서 얻는 거고 그 동물성이 식물성보다는 효과가 더 좋다. 예. D3가 좋다. 그리고 우리가 이 비타민 D를 얻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햇빛으로 얻는 방법. 예. 그렇죠? 그다음에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음식으로 얻는 방법. 그다음에 비타민 D 서플리먼트를 복용하는 방법. 예, 보조제를 그렇죠. 복용하셔도 되고요. 햇빛에서 한 5분 정도 있으면 된다고 하셨나요? 근데 햇빛 나름이죠. 네. 예를 들면 제가 그때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 이 핸드폰을 보면은 그 날씨를 많이 보잖아요. 예. 그 날씨만 보고 온도만 보지 그 밑에까지 안 내려가잖아요. 거의 그렇죠. 그 밑에 내려가면은 UV 인덱스라는 말이 있어요. 네. UV 인덱스를 보시면은 그게 3 이상이 돼야지 이 햇빛으로 우리가 비타민 D를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있는데 비타민 이게 뭐냐면 울트라 바이올렛에서 이제 그 A가 있고 B가 있잖아요. 네. 그 B가 작용하는데 3 이상이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 몸에 여기다 뭐 옷도 입고 뭐 모자도 쓰고 이렇게 나가면은 예. 그게 비타민 D를 잘 못 만들죠. 예. 좀 익스포즈. 노출이 돼야 되는군요. 그렇죠. 노출돼 가지고 예. 예를 들면 뭐 UV 인덱스가 7쯤 된다 이러면 나가서 그냥 뭐 한 10분 15분만 해도 많이 만들죠.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참고로 제가 지금 이제 보니까 오늘은 UV 인덱스 제일 오른쪽 아래 나오는데 0으로 나와 있네요. 오늘 같은 날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밖에 나가도 비타민 D를 제대로 흡수할 수 없다는 건가요? 못 만들죠. 예. 못 만들죠. 3 이상이 돼야 된다는 날씨가 거예요. 흐린 날은 좀 힘들겠네요. 네, 그래서 이 비타민 D에 관심들을 가지시고 병원에 가시면은 비타민 D 레벨을 꼭 체크하시라고. 왜냐면은 비타민 D 레벨이 50 이상이 돼야지 이제 정상이고 30 미만 되면은 deficient 부족하다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정상인 사람도 하루에 한 3,800 IU 정도가 필요하지만 부족한 사람은 하루 5,000 정도가 이제 필요하다. 예. 근데 보통 처방으로 가져오는 거는 5만 유닛.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먹게 되죠. 예. 그래서 이 비타민 D는 꼭 그 레벨을 체크하시고 부족하면 이거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칼슘 우리 몸에 이제 미네랄 칼슘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예. 이 칼슘하고 비타민 D는 또 관계가 깊어요. 근데 칼슘이 뭐하고 가장 관계가 깊냐면은 마그네슘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네. 예, 마그네슘.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칼슘을 한 번, 마그네슘 한 번, 뭐 비타민 D 한 번인데 이게 종합적으로 보면은 비타민 D, 칼슘, 마그네슘, 그다음에 K2라는 게 있어요. 예. K2. 예, K2. 요 네 가지가
잘 조합이 돼야지 모든 게 정상으로 가요. 예. 그래서 이 칼슘은 우리 몸의 약 한 97%는 이 뼈하고 이 치아에 그 분산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갱년기가 되시면은 많은 분들이 이 칼슘 제제를 복용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골다공증 때문에 이 의사들도 물론 이제 추천하고 약국에 가도 추천하고 그래서 칼슘을 먹는데 자칫 잘못하면 칼슘 제제가 우리 몸에 해를 준다는 거예요. 예. 왜 그런가 하면은 칼슘이 몸에 들어와서 제대로 흡수돼서 뼈로 가야 되는데 뼈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해요. 네. 첫째, 칼슘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우선 먹잖아요. 이제 이 보조제 얘기하는 거예요. 먹으면은 위에 들어가서 그게 이제 녹아야 되는데 첫째로 두 가지가 제일 큰 게 칼슘 지수가 한 8가지가 이래 돼요. 예.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복용하는 것이 칼슘 카보네이트, 그다음에 칼슘 시트레이트 두 가지예요. 네. 근데 칼슘 카보네이트는 그 베이스가 그 카보네이트이기 때문에 알칼리성이에요. 그다음에 칼슘 시트레이트는 산성이에요. 네. 그러면은 알칼리성이 우리 몸에서 녹으려면 뭐가 필요해? 산성 환경이 필요하거든. 예. 근데 문제는 나이가 드신 분들이 보면은 전부 다 거의가 위장에 관계되는 이 산을 분비를 억제하는 그런 약들을 많이 복용해요.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면은 위산 이 사실은 그 너무 많은 게 아니라서 부족증이 많거든요. 근데 이 칼슘이 거기서 녹아서 몸에 흡수되려면 산성 환경, 예를 들면 칼슘 카보네이트가 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 환경을 자꾸 알칼리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 먹어도 흡수가 안 돼요. 그럼 그게 어디로 가면 조직으로 가지 않고 뭐 소프트 티슈 딴 데로 가버려요. 예.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면 혈관에 쌓이게 되면은 그 혈관을 막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장이 이상이 생겼고 심장이 마비돼서 병원에 갔더니 뭐 콜레스테롤은 정상이다 그런다. 근데 많은 분들이 뭘 안 하면은 혈관이 막힌다 이러면 콜레스테롤 때문에 막힌다. 보통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그것도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칼슘 디파짓 때문에 혈관이 막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흡수되지 않은 칼슘이 그렇죠. 잔여물이 돼서 쌓인다는 거예요. 조직으로 네. 들어서 뼈로 가야 되는데 뼈로 못 가고. 뼈로 가기 전에 그 소프트 이런 데 그냥 침전물로 예.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뼈로 가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칼슘 제제 말씀드릴 때 우리가 물론 그 음식으로도 거기에 필요한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칼슘이라든가 비타민 D라든가 마그네슘, K2 이런 것들이 음식물로도 물론 들어오죠. 그런데 음식물로 우리가 확실히 K2라든가 마그네슘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 칼슘을 드실 때는 제가 그 권장하고 싶은 거는 그 4가지가 다 포함된 거. 네.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K2. 네. 그 4가지가 그러면 요 4가지가 조화가 잘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칼슘을 우리가 먹잖아요. 먹으면은 일단 위에서 혈관까지는 비타민 D가 날라요. 예. 비타민 D하고 칼슘하고 2개 먹으면 다 뼈로 가는 게 아니고 고까지 와. 그럼 고까지예요. 그러면 그 혈관에서부터 뼈까지는 누가 나르느냐? K2가. K2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K2가 있죠. 그다음에 옛날 용어로 바이타민 F라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Essential Fatty Acid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메가3. 오메가3도 여기에 나르는데 큰 역할이에요. 예. 근데 K2가 부족하면은 이 칼슘이 가는 방향을 잃어먹어 버려요. 네. 칼슘을 드실 땐 꼭 비타민 D와 마그네슘, K2 그리고 오메가2까지 같이 드시는 게 필요하겠네요. 오메가3는 우리가 하나 드는데 네. 보통 칼슘 제제 보면 칼슘 플러스 비타민 D가 흔히 많아요. 같이 그 보조제 안에 성분이. 네. 그런데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네.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K2.
그게 다 한꺼번에 있는 보조제를 선택하시라 그 말씀이군요. 그렇죠. 네. 그거 그렇게 만들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예. 만들이 있어요. 근데 시중에서 그냥 좀 값이 저렴한 거 보면은 전부 다 칼슘 플러스 비타민 D 예. 그렇게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런 경우엔 자칫 이 칼슘이 제대로 흡수돼서 뼈로 가지 않고 잔여물로 남아서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심혈관, 뭐 콩팥, 뭐 이런데 여러 그 기관에 그게 잔여물로 쌓여가지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특히 이 칼슘이 그 심장 그 이 동맥이나 이런데 쌓이게 되면은 그 하드텍, 서든데스라는 갑자기 급사한다 그러죠. 예. 그런 경우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칼슘 제제를 복용하는 거는 조심하셔야 되고 네. 아까 그 네 가지가 다 포함된 거를 꼭 사서 구입하시는 것이 좋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알겠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그 서머리 하면서 그거를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칼슘을 복용할 때는 골라서 꼭 복용하시라는 것. 예. 그리고 이 마그네슘 아까 얘기했는데 마그네슘하고 칼슘하고는 항상 밸런스를 이루어야 돼요. 1:1. 네. 그래서 이제 이 칼슘 살 때 이래 보면은 칼슘이 아까도 말했지만 칼슘 카보네이트, 칼슘 시트레이트 가장 많이 쓴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칼슘 카보네이트 전체 무게가 아니고 거기에서 칼슘 엘레멘트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신이 넘으면 하루에 1000 내지 1200이 필요한데 그 1000 내지 1200은 엘레멘트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순수한 칼슘만 그렇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하시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또 말씀드릴 때 뭐냐면 이 달걀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달걀 얘기 한 적이 있죠. 그래서 다른 거 다 접고 달걀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중에서 가장 좋은 거는 목장에서 하는 pasteurized, raised 하는 거 목장에서 막 뛰어놀면서 산을 그냥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닭에서 나온 달걀. 네. 근데 이게 또 칼슘하고 조금 연관이 되는데 민정 씨는 달걀 먹고 나서 그 껍데기 다 버리죠. 그렇죠. 오늘 그 껍데기 얘기를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예, 달걀 껍질 이야기. 예, 달걀 껍질을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특히 아까 얘기하는 그 목장에서 나오는 pasture-raised 달걀이라든가 올게닉 요거에 하네요. 거기서 나온 달걀을 잘 씻어가지고 그거를 말려서 그거를 가루를 내요. 예. 그 가루 내는 거니 커피 가는 거에다 갈면 가루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한 티스푼씩 하루에 한 티스푼, 그건 뭐 3번에 나눠 먹어도 되는 거 2번에 나눠 먹어도. 그러면 그 한 티스푼이 하루 칼슘 양이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버릴 거를 우리가 이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네. 돈 안 들이고 칼슘 제제를 얻는 방법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K2 얘기했는데 K2는 우리가 먹는 예를 들면 나토라든가 그다음에 숙성해서 우리가 얻는 것들 있죠. 예. 콩이라든가 뭐 우리 먹는 김치라든가. 예, 뭐 발효식품들. 발효식품 그런 데서 이 K2가 많이 있다는 것. 그걸 아시고. 네. 그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GMO 얘기했잖아요. GMO. 예. GMO 우리 미국에서는 콩, 옥수, 면화, 유채, 파파야 여기는 GMO가 많이 거의 한 90% 이상이 GMO 프로덕트라는 것. 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싶으면은 comprehensive GMO 리스트라는 걸 컴퓨터 들어가 찾으면은 예. 쫙 인터넷에서. 예, 저는 어저께 찾아보고 너무 많이 놀랐어요. 너무 많은 프로덕트가 GMO 들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GMO는 아직까지 정부에서 표기를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예. 그래서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 찾아야 된다는 것. 예, 그리고 그걸 말씀드리고. 예. 그다음에 내일이 사실은 약보험의 마지막 날이에요. 내일까지군요. 예, 저는 어저께 그냥 다른 걸로 바꿨어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페널티가 제대로 약보험을 안 드는 페널티가 어저께 어떤 분을 만났냐면은 지난 6년 7년 동안 이분이 약보험을 안 들었더니 이제 나이가 드니까 약보험을 드는데 들으려니까
27불을 평생 죽을 때까지 더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벌금을 계속해서 내야 되는 거다. 자기는 몰랐대요. 몰라서 네.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 없어 몰랐는데 지금 나이가 들면 이제 아무래도 병원에 자주 가게 되고 약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들었는데 다른 사람보다 한 달에 27불씩 죽을 때까지 더 낸다고. 너무 억울해서 죽겠다. 네. 그래서 이 메디케어 시작하실 때 약보험도 같이 하시는 거죠? 그렇죠. 65세 되면 메디케어 나오잖아요. 그때 들어야 돼요. 그때 안 들면은 안 든 거 매달 한 달에 1%씩 하는데 1%는 어디 기준이냐. 전국에 매년 그 에버리지가 있어요. 예. 내년 같은 거 한 34불, 35불이 에버리지예요. 근데 그 에버리지가 올라가면 페널티도 올라가요. 예. 그래서 그거를 내일까지가 마감이니까 혹시라도 아직 안 들으신 분 계시면 65세신데 예, 65세 메디케어 시작하시는 분 또 예, 같이 약품 마시고 또 뭐 바꿔야 되고 뭐 사실 빠져야 되면 내일까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청취자분들 인사하고 끝낼까요? 예. 올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주제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건강 도움 되시라고 말씀드려 조금이나 이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내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 유익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약국 동호한의원의 정용웅 원장과 함께했습니다.